사람들은 흔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하지만 눈을 가린 채 달리는 열차가 도착한 곳은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거든요. 지금 이 삶을 그대로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겠는가? 오늘 하루가 계속 반복돼도 좋을 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프리드리히 니체의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니체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니체의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 깊이 있는 한 해의 마무리,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습관은 천재를 평범하게 만든다. 당신의 습관은 무엇인가? 습관은 단순히 반복되는 행동이 아니다. 습관에는 당신의 삶과 성격, 그리고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 있다. 좋은 습관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매일 조금씩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공과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다르다. 나쁜 습관은 당신의 가능성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게으름, 지나친 자기의심, 혹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가 대표적인 나쁜 습관이다. 게으름은 내일 하면 되지 라는 핑계로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고, 자기의심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로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를 실패자로 만든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는 지금 정도면 괜찮지 라는 자기 위안으로 변화를 거부하게 만든다. 이런 나쁜 습관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균열로 시작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결국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만약 이런 습관이 당신 삶을 막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무리 천재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평범한 존재로 끝나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글을 잘 쓰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그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일 글을 쓰고 연습한다면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글을 쓰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며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 나중에 더 잘 쓰면 되지 라고 자신을 속이며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재능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왜냐고? 재능이란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실천, 그리고 좋은 습관을 통해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그를 올가매고 있던 나쁜 습관 때문인 것이다. 한 번의 미룸이 또 다른 미룸을 낳고 결국 그 미룸은 패턴이 되어 당신의 일상을 지배한다.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핑계는 결국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단지 재능이나 기회에 있지 않다. 그 차이는 당신의 매일, 즉 반복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앞서 말했듯 좋은 습관은 당신의 가능성을 깨우고 꾸준한 발전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도록 이끈다. 반면 나쁜 습관은 당신을 점점 더 깊은 나태와 자기 회피로 몰아넣는다. 비록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 반복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하루하루의 습관이 쌓여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부르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비범함은 타고난 재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실험하며 연습하는 그 습관으로 자신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다빈치는 항상 스케치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길을 걷다가 새의 날갯짓을 보게 되면 멈춰서서
그 장면을 그림으로 담아냈다. 그는 새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날갯짓이 어떻게 공기를 가르고 새를 하늘로 띄우는지 관찰하고 분석했다. 강가를 걸을 때면 물결의 흐름을 유심히 바라보고 그 패턴을 스케치했다. 물결의 움직임과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는 그게 무엇이든 절대 한 번 보고 지나치지 않았다. 본 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다시 분석했고 언제나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그는 인간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며 근육과 뼈 구조를 탐구했다. 그 당시 해부학은 종교적인 이유로 금기시되었지만 다빈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인간의 움직임과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모든 영역을 거침없이 넘나들었다. 사람들은 종종 천재를 그냥 타고나는 것으로 여긴다. 마치 신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이 비범한 재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다빈치의 삶은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단언한다. 천재란 끊임없이 배우고 관찰하고 반복하는 습관의 산물이다. 그의 이러한 습관은 모나리자와 같은 위대한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발견과 발명으로도 이어졌다. 또한 그의 기록하는 습관은 그의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가 남긴 스케치와 노트는 예술과 과학, 철학의 경계를 허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유산이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운동의 지도자이자 발명가, 철학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한 자기 개발 습관에 있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를 철저히 계획하고 관리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정리하며 스스로 지켜야 할 13가지 덕목을 작성했다. 그 덕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제, 먹고 마시는 것을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육체적,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침묵, 유익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험담은 피하라. 말의 힘을 신중히 사용하라. 질서, 모든 물건과 일을 제자리에 두어라. 삶에서 혼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이다. 결단, 해야 할 일을 결심하고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라. 망설임과 미움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다. 절약,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지 말아라. 시간과 자원 역시 낭비하지 말아라. 근면, 늘 유익한 일을 하라.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라. 진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며 행동하라. 정직과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정의, 누구에게도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공정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라. 중용, 극단을 피하고 이성을 유지하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청결, 신체, 의복, 주변 환경을 늘 깨끗이 하라. 외적인 정리는 내적인 질서로 이어진다. 평온, 사소한 일에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아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순결, 모든 관계에서 순수함과 절제를 유지하라. 도덕적 책임,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라. 겸손,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언제 어디서든 그게 누구이든 배워라. 그렇다. 프랭클린은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의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처럼 다룬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점검하며 꾸준히 발전을 추구했다. 여기엔 그만의 구체적인 전략이 있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다시 물었다. 오늘은 잘 살았는가?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제대로 살았는지 냉정하게 묻고 돌아본 것이다.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러한 습관은 결국 그를 역사에 남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 그는 심지어 유능한 발명가이기도 했다. 그의 피레침 발명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었다. 번개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 반복된 실험과 실패 속에서 자연의 힘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안경의 개념을 확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안경을 그냥 더 잘 보이게 하는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발명이었다.
영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이자 시인으로 평가받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정식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평생 동안 39편의 희곡, 154편의 소네트, 그리고 수많은 서사시를 창작했다. 그의 작품은 하나하나가 뛰어난 고전으로 평가받지만 이 모든 건 꾸준한 창작 노력과 글쓰기의 반복적인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런던의 극장에서 연극을 쓰고 배우로 활동하며 무대와 관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관객의 반응을 연구하며 그 반응에 맞춰서 극을 발전시키는 데 몰두했다. 그렇게 그의 작품은 무대를 통해 다듬어지고 완성되었던 것이다. 초기에는 가벼운 희극과 역사극을 주로 썼지만 점차 그의 관심은 인간의 깊은 내면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 왕과 같은 심오한 비극 작품들은 인간의 본질과 삶의 복잡성을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이다. 셰익스피어는 평범한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하는 데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전설, 역사적 사건, 심지어 다른 작가의 작품까지도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렇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독창성도 예외가 아니다. 독창성은 매일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재능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그 재능은 당신의 습관에 의해 빛날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재능은 씨앗과 같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꾸준히 가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빛과 바람을 맞게 해주는 노력이 없다면 그 씨앗은 땅속에서 썩어버리고 만다. 나쁜 습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씨앗에 물을 주는 대신 그 위에 돌을 얹어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와도 같다. 인간은 스스로를 초월하는 존재다. 초인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초월의 과정은 당신 안의 나약함과 삶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과 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쁜 습관과 싸워 이기는 과정에서 당신의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 그 싸움에서 이길 때 당신은 비로소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한다. 그 선택은 당신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고 빛과 바람을 맞게 해서 성장할 기회를 주는 행동인가? 아니면 그 씨앗 위에 돌을 얹어 그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인가? 당신 손에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습관을 만들어 나갈지는 오직 당신 몫이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탄생한다. 걷는 행위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해방되는 자유의 상징이다. 당신이 걸을 때 몸은 고정된 자리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리듬을 얻고 마음은 그 리듬에 맞춰 자유롭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때 걸음은 물리적인 이동일 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고의 경계를 넓히는 행위다. 내가 산책을 좋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스위스의 산과 들판을 걸으며 나는 철학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경험했다. 걷는 동안 머릿속에 뒤엉켜 있던 혼란스러운 생각들은 산의 맑은 바람처럼 서서히 정리되었고 들판의 끝없는 풍경처럼 철학적 사고도 점차 확장되었다. 그렇다. 걷기는 창조적 사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사고와 철학을 빚어낸 여정이었던 것이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시야는 끊임없이 변한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그 변화는 단순한 시각적 자극에 그치지 않는다. 걷는 동안 머릿속에 갇혀있던 고정된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이 마치 신선한 공기처럼 막 흘러들어온다. 걷기란 이렇게 사고의 물꼬를 트는 가장 강력한 행위인 것이다. 당신이 만약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는 것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일단 걷기 시작하면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위대한 사상가들과 예술가들 역시 걷기를 창조의 도구로 삼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아테네의 거리를 걸으며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철저한 규칙과 체계로 유명한 철학자 칸트,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다. 그의 산책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고 일정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칸트가 산책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시계를 맞췄다고 전해진다. 칸트가 걸었던 그 시간을 통해 순수 이성 비판과 같은 위대한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음악의 거장 베토벤 역시 걷기를 사랑했다. 그는 숲속을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와 리듬 속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곤 했다. 숲을 거닐며 떠오르는 선율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악보를 들고 다녔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곤 했다. 그의 교향곡 중 자연의 웅장함과 평화로움을 담아낸 교향곡 제6번 전원은 산책 속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숲속에서 걷지 않으면 제대로 작곡할 수 없다. 찰스 다윈은 자신의 집 정원에 있는 사색의 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걸었다고 한다. 다윈은 이 길을 거닐며 자연의 패턴, 생명체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했고 자신의 진화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생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종의 기원이었다.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철학, 플라톤의 대화, 칸트의 사유, 베토벤의 선율,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까지. 이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걷는 동안 얻어진 통찰과 영감의 결과물이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생각의 자유를 느끼고 있는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머리가 복잡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책상에서 벗어나 걸음을 옮겨라. 그 길 위에서, 자연 속에서 당신도 위대한 생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신념이란 진리보다 위험한 것이다. 신념은 강력한 무기다. 진리와 함께하는 신념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난 신념은 파괴적인 힘을 발휘한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 지구 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신념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지구의 크기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3세기경 막대와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해 지구의 둘레를 약 4만 킬로미터로 정확히 추정했다. 이 놀라운 업적은 후대에도 널리 인정받은 사실이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이 계산을 무시했다. 그는 지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추정치보다 훨씬 작다고 믿었다. 자신의 이 신념을 토대로 서쪽으로 항해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인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을 비롯한 조언자들은 콜럼버스의 계산이 틀렸음을 경고했다. 그들은 서쪽으로 그렇게 항해할 경우 지구의 실제 크기 때문에 인도에 도달하기 전 식량과 물이 모두 바닥날 거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며 자신의 확신에 의지한 채 항해를 강행했다. 결국 그의 항해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 당연한 결과였다. 인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뎠다. 1492년 콜럼버스는 예상보다 훨씬 긴 항해 끝에 도달한 낯선 땅을 동인도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도착한 곳이 인도 대륙의 동쪽 동인도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그렇다. 만약 그가 과학적 계산을 신중히 검토하고 현실을 직시했더라면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신 역시 냉정히 돌아보라. 사람들은 흔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하지만 눈을 가린 채 달리는 열차가 도착한 곳은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파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리를 추구하되 겸손하게 의심하라. 신념을 가지되 항상 검토하라. 그런 뒤에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라. 바로 그 길 끝에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사람들은 종종 오늘을 외면하며 그리고 소중한 지금의 시간을 쉽게 희생한다. 퇴직 후엔
여행을 갈 거야. 승진하면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당신이 바라던 나중은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을 수 있다. 설령 도달하더라도 그 순간이 상상했던 만큼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을 희생하는 삶의 방식은 내일도 똑같은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내일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잃는 사람은 정작 내일이 오면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게 된다. 그렇게 반복되는 희생 속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바로 오늘이 영영 사라지고 만다. 삶의 질문을 먼 미래에서 찾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삶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될 수 없다. 행복은 매일의 순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그저 바쁘게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을 그냥 막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건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멈춰서서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이라는 환상을 위해 소중한 오늘을 버리고 있는가? 삶의 본질은 내일에 있지 않다. 오늘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삶의 중심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